좋아요, 구독! 네, 지난주에는 연결 예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금융 장세 전환에 직면한 상황인데 세계 증시는 상승 랠리가 시작될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유증이 크지는 않을까요, 소장님? 네, 이번 연결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한시적인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예산안이 빠졌고요. 또 그렇다고 또 공화당이 주장해왔던 환경 대책이나 격차 시정, 세출 삭감을 비롯해서 이민법 개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그 정식 예산안이 통과될지도 불확실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들어가더라도 다수당인 공화당 같은 경우에 주류파하고 그리고 강경 보수파 간의 분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시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안 되더라도 다시 연결 예산안을 다시 마련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가 더 심화되면서 국제 정세가 더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최근에 셧다운은 피했지만 다시 또 셧다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정책과 또 국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0일이었죠.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 과 관련해서는 트리플 A 등급에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용 등급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도 인하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무디스 같은 경우가 이야기했던 바로는 정부나 의회의 그 재정 거버넌스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S&P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을 당시보다도 경제 환경이 좋은데도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연결 예산안이 재탕 삽탕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결 예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또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는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 상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연말 특수를 이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11월 10일 광군제 날 그 매출 증가율이 2%에 불과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말 상정 기간에 매출 증가율은 3에서 4% 정도 되니까 지난 10년간 5% 평균에 크게 좀 미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드는 것은 과잉 저축됐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또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카드 대금뿐만 아니라 모기지 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모가 2경 2,7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카드와 관련된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지금 워낙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가격 할인에 대규모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 부진이 계속된다면 기업 실적 부진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그 소비 시즌에는 소비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고금리 상황 속에서 사실 대출 금액이 많다면 지갑을 열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영향이 기업까지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그렇다면 그래도 셧다운 우려나 금리 안정화 속에서 미국 증시 다시 또 이제 화색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그 증시를 분석해 보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전환되는 이런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11월 달부터 들어와서 장기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내년 그 중반쯤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중반대까지 확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장기 금리 하락에 따라서 기업
실적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지고요. 주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6개월 전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주시장이 이제부터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과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에 S&P 500 지수의 주가를 4,700까지 현재보다도 4% 이상 높여봤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연준 임원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바람보다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시점은 연준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주시장이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역실적 자극세에서 금융장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연준 역시도 스탠스를 좀 완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장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좀 바닥을 쳤다고 보시는 반도체 주들이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주도 섹터로 자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도주 형태로 해서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성 AI 보급이 지금 확대가 됨에 따라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의 반도체 재고가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탄광의 카날리아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세가 10월 달부터 아주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5.7% 월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아이폰을 생산하는 홍하이 정밀공업 같은 경우에도 10월 매출액이 지난 9월 달보다 무려 15%포인트 정도 개선이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실적도 분명히 바닥을 쳤고 이렇게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에 비해서 항상 선행을 해왔는데요. 현재 12개월 뒤에 예상 EPS 반도체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2025년 말까지 실적이 개선이 아주 뚜렷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애를 매겨왔는데요. 이제는 효자 노릇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주가 조정 시 반도체 비중을 조금씩 계속 확대시켜주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생성형 AI가 급속하게 보급이 되면서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2025년 말에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효자 노릇을 할 시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GDP 5% 달성이 지금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도 완화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채도 발행을 했는데 하지만 내년에는 부동산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엔진 없이도 경기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수요 부진에 따라서 물가 하락이 지속이 되는 더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도 아주 깊다고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그 L자형 경기 회복이 아니라 I자형 경기 추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확보를 가장 우선시하게 되고요.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은 이런 찾는 작업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심이 많은 이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은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시스템이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을 연착륙시켜주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미완공 건설 사업 인수라든지 완공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전매 제도도 이제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내년도부터 대규모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서 각성의 시 부동산 섹터가 GDP 점유율이 있고 또 GDP 성장률 기여도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나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나 그리고 성시들이 있는데요. 이들 성시들이 12군데 정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서 재정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규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라든지 앞으로 신성장 엔진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재원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부동산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4% 중반대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이런 신성장 산업을 할 수 있는 몇 개 지역에 한정돼서 한정된 그 자원을 가지고 기업에게 배분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중국은 부동산에 대체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신데 그럼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보시고 어떤 도시들이 조금 더 유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완전 주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10개 도시에서 택시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준비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완전 주행과 관련된 택시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레벨 4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복잡한 도로 환경 하에서도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 유턴도 가능하고요. 좌우회전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AI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되고 각종 그 산업의 스마트화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1, 2년 이내에는 중국이 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글로벌 표준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중국 안에서도 상당히 각광으로 뜨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투자들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량 공급을 통해서 차량 가격이 4,600만 원 선까지도 낮출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낮춘다면은 아무래도 야간 택배뿐만 아니라 항만용 자율주행 트럭 그리고 도로 청소차나 지게차와 관련해서는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커넥티드 차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시장 규모가 무려 200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규모가 커진다면 차량에 탑재된 각종 센서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도 뭐 소형화라든지 가격을 급속도로 낮추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무인 트럭에 커피 자판기를 무인 커피 자판기도 판매하고 음식 서비스도 가능한 로봇 시스템이 정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야간만 되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무인으로 배달된 그 택배도 가능한 시절이 됐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이런 무기를 통해서 스마트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에도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그 완전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의 혁신이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1, 2년 안에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가격 인하 소식에 더해서 지금 네옴시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재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국산화를 또 서두르고 있고요. 그런데 또 내년엔 전고체 배터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나가서 전고체 그 전지와 관련된 국산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점유율 한 61%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CATL 그리고 BYD가 1, 2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인산 철계 그 리튬 이온 전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급속 충전은 가능하지만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단점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가 외부의 충격에 약하게 되고요. 홍수나 낙뢰 시에는 전소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 아직 다른 나라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차값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중국산 500만 대 이상의 과잉 생산됐던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 시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밀도를 2배로 높이는 전고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내년도부터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뭐 환경 오염 문제도 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와는 다르게 전고체 배터리는 반도체처럼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개발에 이어서 상용화까지 무사히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전고체 전지와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벌여지고 있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상용화의 준비에 나서고 있고요. 혼다, 닛산 같은 경우에도 2028년까지, 우리나라도 2027년도에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도 기술력이 한 5년 정도 뒤처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CATA를 중심으로 해서 2027년이나 2028년까지는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용화된 배터리를 가지고 우선 중국의 고급 SUV에 탑재한다든지 세계적인 완성체인 BMW나 벤츠나 아우디에다 탑재시켜서 미국에 수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선행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앞서 나갈 수는 있긴 하지만 넘어야 될 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쓰다 보면은 고체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지 기능이 크게 악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도성이라든지 유연성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아직 경쟁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 분야에서도 기술력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